학술대회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특집호 주제인 IP 가치평가 금융입니다. 저희 특집호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신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IP 가치평가 금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올해 학술지 특집호로 어떤 주제를 잡을까는 고민을 많이 편집위원들하고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아무래도 몇 가지 크게 생각하는 그런 그 지시제한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IP 가치평가 금융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시한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IP 관련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면서 IP 시장 육성이라거나 IP 펀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육성이 되어야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정부의 요구에 당장 해답을 내놓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 공감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발표를 하실 분들의 논문은 이미 나눠드린 그 학술지 8권 3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 발표에는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논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논문을 같이 보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IP 금융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권영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좀 간략한 사례를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예,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그 IP 한다면 이제 그 무형 이제 자산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왜 이제 무형 자산이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미 이제 논의가 되어 왔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 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드라이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이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미 뒤에서도 좀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형 자산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시장이 트랜스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래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IP의 컴피티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느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물론 이제 위에는 조금 더 이제 국가 또는 이코노미 레벨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지만 기업 레벨에서 보면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strategic competition의 중요한 도구로서 이제 IP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로부터 이제 그런 경쟁의 도구 측면뿐만 아니라 IP를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징해서 거기서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논의의 주제인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포지션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인 이슈가 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주요국의 라이센스 동향을 보면은 이게 월드와이드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인데요. 뭐 추세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메인 이슈 이제 파이낸싱 기업의 이제 파이낸싱 면을 봤을 때 그 기업이 혁신 결국은 IP라고 하는 거는 혁신의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이제 산물일 수도 있고 파이널 아웃풋이 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혁신 과정에서의 파이낸싱에 있어가지고 왜 이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 IP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많은 경우에는 암묵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내부자하고 그다음에 외부자, 파이낸스 측면을 보면 내부자와 그다음에 외부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레버 마켓들이 실제로 IP나 테크놀로지 마켓에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리스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분야.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커머셜 측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측면에서 불확실성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IP 파이낸싱을 얘기를 하는데, IP 파이낸싱 측면에서 보면 IP를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들이 뭐 있지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IP 파이낸스 측면에서 그 IP를 담보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콜레터럴로서의 어떤 IP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 IP 마켓의 스트럭처를 저희가 한번 좀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베이더 이런 분들이 이제 기존 연구자들이 한 걸 보면 그 IP의 자산 시장, 즉 여기는 IP의 트랜잭션과 관련돼 있는 거고, 그 여기는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그 IPR의 어떤 파이낸스 시장이라고 이렇게 두 개 보면은, 이 IP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언더라잉에 있는 마켓, 즉 자산 시장에 기반을 해서 결국 이제 유통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쪽 부분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많은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책들, 뭐 정책들, 그리고 실제 연구자들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적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요게 물론 활성화되긴 얘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잘 이제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마켓 스트럭처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진 IP 파이낸싱이라고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요런 이제 이쪽 시장의 거래 시장에서의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병행적으로 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이쪽 파트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쪽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사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IP 기반한 파이낸싱 도구를 보면, 저는 이제 이걸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IP 론, 그 IP를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담보라고 하는 건 IPR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IP에 기반한 로열티 레베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IP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거냐. 그리고 이 담보물이 만약에 이 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못할 경우에 이 담보를 어떻게 디스포즈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RP 담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경매를 통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IP라는 거 하는 게 이제 단일 IP, 개별 IP를 경매로 실행을 한다는 게 쉽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IP 론을 한 이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GIK가 IP를 담보로 해가지고 1,700만 불을 이제 올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이 있습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이 있는데, IP의 오너가 이제 리스가 되고, 그다음에 라이센싱 펌이 이제 리스터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IP 자산을 리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IP 자산을 세일징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돈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스팅을 이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팅 피를 내고,
그다음에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갖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실 세일즈 앤 리스펙 같은 경우도 그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는 IP를 어떻게 그럼 밸류에이션 해야 되느냐, 이 매매하고 리스팅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인프린지먼트 이슈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여기 좀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IP의 오너가 있을 때 IP 오너가 라이센시한테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실시적으로 이제 받겠죠. 뭐 우리가 뭐 고정비로 픽스비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런닝 로열티로 받을 수 있고 두 개 믹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IP 오너가 그 SPV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IP 자산을 이제 IP 자산의 권리를 넘기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시큐리타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자산담보증권 같이 페이턴트나 또는 IP 자산을 가지고 시큐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2006년 뭐 이런 때부터 이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IP 유동화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모델이 이제 뭐 이런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은 이제 로열티 파마라고 하는 데가 2000년대에 이제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시큐리타이징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좀 장점이 있고 디메리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산 자체가 IP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성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큐리타이징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코스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게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는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게 IP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IP 파이낸싱, 뭐 꼭 파이낸싱은 아니지만, 유사한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인터랙츄얼 디스커버리가 이제 방어펀드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 브릿지가 이제 여기도 이제 자회사인데, 2011년도에 이제 세일즈 앤 리스펙이라든지 IP 풀 신디케이션, 뭐 또 M&A나 뭐 IP 리티케이션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성과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특허청하고 KDB에서 그 purely IP collateral run을 뭐 실시를 해보려고 뭐 추진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올 봄에. 근데 아직까지 역시 뭐 이렇게 상황은 아직 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거의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담보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또 아이디어 브릿지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세일즈 앤 라이센스 백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기본적인 이제 공통된 이슈라고 하는 건 IP의 밸류에이션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 새로운 제가 파이낸싱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들이 한 세 가지 사례를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조금 한때 이제 좀 논의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IPXI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오션텀사에서 2008년도에 설립했는데 일종의 이제 IP 이동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IPXI라고 하는 게가 이제 IP에 대한 교환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IP 자산 시장, 그 다음에 유통 시장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URL 계약이라고 해서 Unique License Rights Contract이라는 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본적인 이제 표준 거래 단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멤버들이 가요. 대학도 있고 뭐 내셔널 렉 같은 데도 있고 기업이나 이제 뭐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실제로 이제 예를 이제 보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샘플로 이제 그 좀 보여준 그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특허가 예를 들어 137A, B, C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밸브 관련돼 있는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얘를 이제 그
오퍼를 제공하는 거죠. U137A 같은 경우에는 URL 계약 100만 URL 계약이 나와 있고 그게 하나당 하나 계약당 유닛당 0.5달러씩 이렇게 이제 애스킹이 오고요. 그다음 B, C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매수자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실수권자가 U137A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아까 전에 100만 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100만 건 아니 1000만 건이요. 10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 건이 있으면 이제 이슈가 1000만 건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 구매를 라이센스가 이제 구매를 만약에 이 정도 한 뭐 예를 들어 600만 건 정도 구매를 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리고 어서라이즈 된 거는 인가된 거는 이건데 그중에 발행은 250만 건의 발행이고 그다음에 아직 소비는 안 된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요만큼을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샀으면은 이제 요 사람이 세컨데리 마켓에서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쓰고서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한 100만 건을 썼다, 100만 라이센스 그 ULR을 썼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이게 600만 건이라고 하면 500만 건이 나올 텐데 그 500만 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세컨데리 마켓에서 이제 라이센스 권한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비딩이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소매가 이만큼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세컨데리 마켓에서는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한이 0.5달러인데 유닛당 여기서 이제 0.625달러로 이렇게 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차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발행은 됐는데 컨섬션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더 올리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IPXI의 어떤 이제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냐면 IPXI 같은 경우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IP 오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기술을 이제 순수한 거래 시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 보다 보면은 사실 라이센스를 서칭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서치 코스트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IP 밸리에이션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크리티컬한 이슈를 여기는 좀 어보이딩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보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고시에이션, 라이센싱이 이루어지려면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은 협상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협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지 협상 과정에 소요되는 그런 시간 문제라든지 많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라이센싱이 일어날 때 보면은 듀 딜리전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실제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정성적인 평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감이 피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싱의 레버뉴를 이거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실시권자 입장에서 라이센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이제 ULR만큼만 이제 구매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100만 대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거에 소요되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살 수도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팔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해칭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IPXI가 이게 당연히 이런 장점이 있지만 좀 챌린지도 존재한다. 근데 이제 그 챌린지의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IPXI뿐만 아니라 IP 자체가 가지고 있는 IP 거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IPR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불확실성.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는 IP가 아니라 IPR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하면 그 권리 자체가 얼마만큼 유효한 거냐. 그리고 그 권리 범위가 얼마나 스테이블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크리티컬한 이슈인데 그런 스코프하고 그다음에 그 유효성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IPR 자체. 그리고 잠재적인 침해자로서의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관심을 보이고 그 비딩에 좀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런 특허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침해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이제 포텐셜한 침해자로서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틀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인 침해가 되면은 그 3배
치매액의 3배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이 갔기 때문에 좀 그런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페이턴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턴 보드가 이제 1968년에 설립돼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페이턴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그것들 산업별로 이제 각 기업들의 이제 순위를 이제 매깁니다. 스코어 카드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퀄리티나 퀀턴티 또는 뭐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각각의 지수를 이제 개발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지수를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서 각 기업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걸 보면 2009년도의 페이턴 스코어 카드의 결과를 보면 1, 2, 3, 4에서 통신 부분의 경우에는 시스코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뭐 AT&T 이렇게 쭉 나오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부분에 6위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스코어가 6위로 이제 나왔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삼성이 여기 들어가 있고 IT 소비자가 뭐 그 일부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3년도 불과 한 4년이 지난 거죠. 4년 지난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시스코, 그 다음에 AT&T, 예를 들어 통신 부분만 보면 노키아, 뭐 퀄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1위가 이제 퀄컴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블랙베리고요. 그 다음에 3위가 AT&T,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 뭐 시스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그거를 특정한 이제 하나의 그 벤치마크로 해서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서비스 분야에 있는 거를 이제 평가된 결과를 이제 공개되는 걸 보면 인더스트리 임팩트가 어떠냐. 그래서 이거는 인더스트리 표준적인 경우고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그 인더스트리 임팩트는 평균 그 사람의 평균적인 거 그 평균에 비해서 이만큼 이제 높더라. 그리고 리서치 뭐 인텐시티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특허 등록된 이제 페이턴트의 그런 평균적인 거를 보면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또 이게 인더스트리 임팩트라든지 또는, 잘 안 보는데, 뭐라고 돼요? 리서치 인텐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기업별로 이제 어떤 데가 높고 뭐 낮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평가가 돼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P 파이낸싱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이게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IP 파이낸싱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어떤 부분은 거래 시장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좀 모색해 주는데 좋은 시사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션 터머의 그 300 페이턴트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T 300 지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200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최초로 IP 기반 투자 지수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과정을 보면은 전체 이제 그 400만 개 이상의 특허를 이제 이렇게 좀 주식과 연계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각 섹터별로 상위 6개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상위 6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오션 토모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개발한 그런 그 레이팅 이제 시스템이 이제 트레이드마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OT 300 지수를 이제 만듭니다. OT 300 지수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션토모 300 지수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013년도죠. 201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요 맨 위에 있는 요 초록색이 있죠. 그죠? 이 초록색이 이제 OT 300 지수의 이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평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스닥 지수고,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여기 인덱스 펀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면 실제로 이제 요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그 수익률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이런 거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더 수익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300 페이턴트 인덱스, 그러니까
갖는 의의를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특히 이제 특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파이낸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페이턴트 측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렝스죠. 이제 그런 걸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접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IP 자산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정확하게 보다 예측할 수 있다. 물론 IP, 여기서 특허 인덱스이기 때문에 사실 특허 인덱스가 IP 자산에 뭐 다 대변을 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중요한, 유효한, 그리고 콜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SS로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다. 과거에 이제 그 파이낸셜 자료, 예를 들어서 매출액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같이 이제 그 기술의 혁신이 이 테크놀로지 인바이런먼트가 굉장히 터뷸런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그런 파이낸셜한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미래 성장성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 시각에서 IP의 파이낸싱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IP 파이낸싱은 결국은 뭡니까? IP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펀드 레이징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펀드 레이징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이제 인베스터죠. 그 인베스터의 시각을 우리가 과연 기존의 이런 IP 기반, IP의 자산 시장에서의 그 트랜잭션에 이제 그 기반한 어떤 그런 파이낸싱에 집착할 경우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투자자를 충분히 유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IP 금융 활성화 접근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큐리타이징 뭐 이런 부분들이 거래 활성화를 통한 IP 금융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요약해보면은 그렇게 접근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IP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그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이제 뭐 논문에 조금 더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크리티컬한 부분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밸류에이션요. 그리고 IP 프로텍션 레짐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런 새로운 IP의 파이낸스 접근법이 이제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는 IP 자산 및 유통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높은 거래 비용, 가치 평가라든지 협상, 파트너 탐색이라든지 실사라든지 법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은 거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회피할 수 있고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IP 자산의 평가는 우리가 뭐 평가를 위해서 이 뒤에서도 뭐 많이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툴하고 메소드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이제 실제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비용에 들어가지만 과연 그게 충분히 이제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그런 측면들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P 자산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IP 금융 IP에 내가 그 기업이 어떤 IP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만큼의 이제 가치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기업이라는 얼마만큼의 그 가치 있는 어떤 상대적인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가해야 되냐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사실은 거의 가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이낸싱이 잘 안 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즉 IP 자산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IP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시타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도출해봤습니다. 사실 논문이 이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 관련된 쪽이 거의 인포메이션이 거의 사실은 공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심층적인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여기에 라이센싱 이런 뭐 물론 이제 순수하게 세일즈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데에 기반해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착하는 것도 뭐 사실 앞으로 계속 이제 투자는 이루어지고 발전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런 실제로 이제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어떤 접근법으로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논문을 좀 의의를 조금 제시해 줄 의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